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중세국어 부분을 또 이어서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오늘 거는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개념을 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중세국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모음, 조화입니다. 알겠죠? 특히나 그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했을 때 중세국어는 현대국어보다 좀 더 복잡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음조화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이 모음조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쓰이려는 현상을 우리는 모음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양성모음이 뭔지 음성모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저번에도 우리 선생님이 그 중세국어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종대왕님이 이제 모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 때는 음양오행의 철학적 원리를 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과 양,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음과 양이라고 해서 밝음과 어둠, 그 다음에 긍정 따뜻함과 차가움이라고 하는 이런 기운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세상을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흔하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이 좋은 거고 음이 나쁜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알겠죠? 하지만 음양오행에 따라서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음도 있는 것이고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를 하는 거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빛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과 양은 서로가 서로를 이제 도와주는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 관계에서 일단 그러면 우리가 양성모음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아까 음량이 좋아해서 얘기했듯이 양이라고 하는 거는 밝음, 따뜻함 이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종대왕님이 처음 그 모음 기본자를 만들 때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하늘, 땅, 사람 중에 밝은 건 어느 겁니까? 하늘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양성모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점, 아래, 앞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모음은 기본자 으나 이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해서 혹은 두 번 더해서 초출자와 제출자의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사람의 오른쪽이 밝음일까 왼쪽이 밝음일까? 이렇게 하면 요즘 학생들은 잘 몰라요. 알겠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왼손잡이를 장애인 취급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거의 우리나라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양손잡이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는 사실 뭐냐면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이 사람들한테 장애인으로 안 좋게 보일까봐 오른손 쓰는 연습시켜가지고 두 손을 다 쓰게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시각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알겠죠? 왜? 음량의 원리 자체에서 여기서 음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편견을 가지고 나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양성모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오른쪽과 왼쪽을 넣었을 때는 오른쪽을 양이라고, 밝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아나, 야가 양성모음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땅의 위가 밝습니까? 아래가 밝습니까? 위가 밝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위에 해당하는 오, 요 얘네들이 양성모음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음성모음은 이제 반대겠죠? 하늘을 나타내는 아래아가 밝음이니까 땅을 나타내는 의가 음성모음이 되겠죠. 자, 사람의 오른쪽이 밝음이었으니까 왼쪽인 여, 얘네가 음성이겠죠. 땅의 위가 밝음이었으니까 땅의 아래인 유, 얘네가 음성이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유일하게 중성모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성모음은 바로 뭐냐? 이. 그때도 한글 창제 원리에서 얘기했지만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존재, 양과 음 사이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가 바로 중성모음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적어줄 건데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모음 조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쓰느냐? 예를 들어서 현대에는 나라고 하는 대명사에 는이라고 하는 조사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 모음을 보면 나는 아로서 양성의 성질을 가지는 모음이야. 근데 다음에 오는 느는 으로서 음성의 성질을 가지는 모음입니다. 그럼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알겠죠? 중세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썼느냐? 난. 여기 같은 양성의 모음을 아래아를 대신 쓴 겁니다. 그럼 너가 주어가 되면 앞에 오게 되면 어떻게? 이때는 같은 음성인 너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같은 조사지만 양성모음이 앞에 오게 되면 양성모음을 가지는 음절이 앞에 오게 되면은 같은 양성인 아래아를 써줬고 음성모음이 앞에 오게 되면은 그 같은 음성모음인 을을 쓰는 조사를 뒤에다 써주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목적격 조사 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부터는 무조건 중세국어 관련된 문제가 문법 문제에서 나와요. 그전에는 안 나와. 왜? 교육과정상 2학기 기말 때나 이제 그 중세국어에 관련돼서 배운다라고 교육과정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무조건 11월 모의고사부터 중세국어 관련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때 문제들은 고등학교 때 수업 때 배우는 뭐 세종어제 국민정음을 해석하고 거기에 쓰인 문법을 밝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현대 문법을 바탕으로서 중세시대에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을까 이런 거를 추론해내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걸 작용하는 게 바로 이 모음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조화는 이제부터 굉장히 또 중요하게 봐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이 개념을 머리에 넣어놓고 이제 시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과거 시제는 중세국어에는 서너 발음이 더나 다를 사용을 해서 뭡니까? 과거 시제를 표현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더는 어는 음성모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앞에 음성모음이 오게 되면 더를 쓴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반면에 다는 아는 양성모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말에 양성모음이 오면 뭡니까? 얘도 양성모음인 아를 쓴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다를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조화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음성, 모음, 뒤에 이렇게 쓰는 거고 다 같은 경우는 양성, 모음, 뒤에 씀으로써 과거 시제를 드러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예 서너만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내 롱당하다라 해서 다라는 말을 써서 이제 과거 시제를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솔직히 시제는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현대시대. 자, 중세국어에는 현대시제로 서너말음이 뭘 썼다? 역시 나나 니은을 썼다. 그렇죠?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모음조화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래 시제로는 이제 역시 리를 썼다는 거죠. 리는 모음조화랑 상관없이 쓸 수가 있어요. 왜? 리의 모음은 이로서 중성 모음이니까. 중성은 양성에도 붙어도 되고 음성에 붙어도 돼요. 그래서 양성에서 음성으로 넘어갈 때 중성을 중간에 끼면은 이거는 모음조화를 지킨 겁니다. 알겠죠? 근데 중성 모음 없이 바로 양성과 음성이 같이 쓰이면은 이때는 모음조화를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시제는 리로 표현을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닐오 리라 할 것이다, 말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자, 현대 문법의 내용인데 바로 선어말 어미 개수의 의미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시 바로 여기서 말하는 리가 되겠죠. 중세국어로는. 그치? 자, 선어말 어미 개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나는 오늘 저녁에 저 영화를 보겠다.
영화를 볼 것이라는 나의 일종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될 때는 미래 시제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철수가 미국에 도착했겠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내용을 추측하는 내용을 쓸 때는 추측의 의미로 썼을 때는 시제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에도 다 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개수 의미는 좀 중요하니까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솔직히 시제는 이 중세국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바로 조사의 사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워도 되겠죠? 그렇지? 자, 먼저 주격 조사를 보게 되면은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중세시대 주격 조사는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너무 편하겠지만 그 이가 세 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가 되어 있는데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정확하게 적어 줄게요. 자, 중세 주격 조사. 자, 중세 주격 조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는 이나 가를 쓰는데 중세는 오히려 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음 모음의 이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음 모음의 이를 쓴다는 거, 초성의 이응을 쓰는 이 형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형태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앞 낱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 형태를 씁니다. 즉 앞말의 끝에 받침이 있으면은 자음 모음의 이 형태를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자, 말쌈. 그렇죠? 말쌈 같은 경우는 지금 끝말이 미음이라고 하는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주격조사로 뭘 쓴다? 자음 모음의 이를 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세 국어에는 이제 이어적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어적어 가지고 어떻게? 말쌈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학생들 중에 착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알겠죠? 왜? 수현님 말쌈이라고 하면은 모음 이만 와가지고 미음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모음 이만 붙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착각해요. 하지만 무조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자음 모음의 이 형태가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자말 뒤에 주격 조사가 오면은 분명하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백성 다음에 백성 할 때는 한자의 소리니까 그대로 백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이렇게 써놓거든요. 한자 다음에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받침이 있을 때는 무조건 자음 모음의 이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모음 이만 쓰는 이 형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모음 이만 쓰는 이 형태. 자, 요거는 자, 앞 낱말이 그렇죠? 이, 에, 위, 왜, 그 다음에 왜, 그렇죠? 그 다음에 의, 그렇지? 의. 로 끝날 이외의 모음으로 끝날 때 이를 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쵸? 근데 이거는 일단 다 필기를 한 다음에 선생님이 쉽게 구분하는 법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얘를 먼저 일단 적어 놓아 보면은 얘를 보게 되면, 그쵸? 자, 공자 더하기 주격조사는 모음 임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공제 이렇게 씁니다. 아래아에 이가 붙으면은 우리 현대말로는 에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아래아는 그냥 아로 읽으면 돼. 그럼 아에다가 짝대기가 붙었으니까 에가 되겠지, 그렇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영형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집합 형태다, 영형태다. 즉 주격조사가 쓰이지 않는 겁니다. 생략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는 바로 뭐냐? 앞 낱말이 모음 이, 에, 위, 왜, 의로 끝날 때는 영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용비어천가에 이런 구구절이 있어요. 불휘. 현대말로는 뿔이라는 말이거든요. 알겠죠? 이게 뿔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주격조사로 영형태가 붙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태도 그대로 불휘라고 하지만 해석은 뿌리가라고 무조건 해석을 해야 돼요. 드라마 제목 생각해서 뿌리 깊은 나무 이러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예고한 대로 이 형태랑 영형태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정말 팁으로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선생님은 아이들이 오 하는 그런 팁이에요. 알겠죠? 자, 이 형태가 붙는 경우와 아예 영형태로서 주격조사가 붙지 않는 경우는 사실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뭐냐? 그러니까 모음 이가 형태상 붙을 수 있는가 없는가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에다가는 이가 이렇게 붙어서 애가 될 수가 있겠죠. 어에다가는 이가 이렇게 붙어서 애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에에다가는 이가 이렇게 붙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가 이렇게 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영형태인 경우는 형태상으로 이가 옆에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알겠죠? 반면에 모음이를 쓰는 경우는 옆에 형태상 얘네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형태상 이가 붙으면 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가능한 경우에는 모음 이를 씁니다. 알겠죠? 그걸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자 같은 경우도 아래야 다음에 이가 붙는 게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이러면은 현대말로는 그냥 에 정도로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가능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모음 이를 사용해 준 거죠. 그런데 불휘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는 형태상 이를 붙이면 이상해지잖아. 그죠? 이상해지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아예 족격조사를 생략하는 형태인 영형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낱말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형태상 옆에 이가 짝대기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냐 없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은 요거 쓰는 거 정말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팁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정말 알아두면은 꿀팁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관형격 조사. 그렇죠? 자, 중세 시대에는 관형격 조사도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자,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대 문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뭐의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현대 문법에서는 바로 뭐다? 현대에는 뭐뭐의라는 뜻입니다. 자,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에는 의가 있지만 중세 국어에는 의와 시옷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쓰임은 같지만 사용되는 환경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렇게 설명을 보는 것보다는 다음 페이지 설명을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시옷은 사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앞
앞 낱말이 높임의 대상일 때, 그렇죠? 사람이고 높임의 대상일 때 시옷을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 다음 반면에 앞 낱말이 무정명사. 무정명사라고 하는 거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 즉 사물을 나타낼 때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시옷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나타내는 그 중세시대부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 보면 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 시옷이 바로 뭐다? 바로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거고, 여기서 시옷이 쓰인 이유는 바로 뭐다? 나라라고 하는 낱말은 바로 뭐다? 나라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없는 무정명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옷을 썼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자, 부텄 이렇게 쓰거든요. 알겠죠? 이때도 요 시옷이 관형격 조사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부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불교의 신들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 신이 된다고 믿거든요. 불교는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도 보면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뭐 고타마 시타르타는 일본 인도의 그 왕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다 하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부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유정명사기는 합니다. 알겠죠? 유정명사기는 하는데 단 높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정명사이자 높임의 대상일 때 혹은 무정명사일 때는 시옷을 관형격 조사로 쓴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앞말이 유정명사인 경우, 명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때는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에나 의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에를 쓰는 경우는 역시 언제? 요거는 양성 모음일 때, 의를 쓰는 경우는 언제? 음성 모음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정명사는 생명이 있는 존재, 감정이 있는 존재를 유정명사, 그 다음 감정이 없는 존재는 무정명사, 즉 사물, 뭐 책상이나 이런 생명이 없는 것들을 무정명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형격 조사는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목적격 조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대에 있는 목적격 조사랑 사실상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차이점은 바로 뭐다? 현대 목적격 조사에 플러스 모음 조사가 조화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현대 목적격 조사는 자, 현대 목적격 조사는 바로 을 하고 를 요렇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을 같은 경우는 바로 역시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어떻게 r이나 을로 변합니다. 변했었죠. 이것이 통합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모음 조화에 따라서 랄과 르이 원래는 늘로 뭡니까? 통합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결정하는 건 결국 을르를 쓰는 건 똑같아요.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을르를 씁니다. 그렇죠? 우리도 현재는 뭡니까? 철수를,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학교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홍합을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역시 마찬가지 이때 을을 쓰는 방식은 똑같지만 거기에 플러스 앞말이 양성이면은 랄, 그 다음에 음성이면 를,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 앞말이 양성이면 알, 음성이면 을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음조화만 집어넣어버리면 목적격 조사 이해하는 거는 훨씬 쉬워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꼭 조심을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혹격조사. 혹격조사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이제 부르는 말, 부를 때 쓰는 혹격조사고, 현대 문법에서는 자, 현대
국격조사는 누구누구야 내지는 누구누구 시여 혹은 이 시여 이런 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대 국격조사는 아, 야로 앞말의 끝소리에 따라서 달리 선택되어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불어니가 높음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앞말이 높임의 대상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하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무슨 님이시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용병천가에서도 보면 님금하 임금이시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는 아, 그렇죠?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는 아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현대말과 마찬가지 누구누구 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명사형 전성어미. 자, 요걸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오는 또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명사형 전성어미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먼저 현대문법에서는 현대 명사형 전성어미는 바로 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먹기 이런 것들이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어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사실 중세국어도 현대랑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세국어에는 명사형 전성어미로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말 그대로 뭐다? 모음조화 때문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과 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일단 봅시다. 중세국어에는 명사형 전성어미로 을 사용하였으며 기도 낮은 빈도로 쓰였는데 근대국어에서는 오우의 소멸로 음이 으로 단일화되고 기의 쓰임도 발달해 현대국어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밑에 적어 놓읍시다. 자, 15세기에는 바로 만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서면서 16세기에 바로 뭐다? 음에 플러스 기가 같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명사형 전성어미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글의 시대를 구분해 줄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 작용하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책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중세국어가 지금 끝난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좀 빠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진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런 빈 공간이나 연습장 같은 데다가 하나 필기를 합시다. 자,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지난번 클리닉 때 18번 문제가 바로 요걸 묻는 문제였는데 요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풀지 말라고 했고 근데 요거는 고등학교 때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자, 개념은 바로 이상 한자음. 자, 한자는 우리나라의 말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입니까? 중국의 말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입니까? 그렇지, 중국의 말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잖아요. 그러면 한자음의 올바른 발음, 진정한 발음은 우리식으로 발음하는 게 진정한 발음이겠어? 중국식으로 발음하는 게 진정한 발음이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이상 한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중국식 한자 발음을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상 한자음을
표기하는 방식이 바로 이 동국정식 표기법입니다. 알겠죠? 사실은 이 동국정식 표기는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이상한자, 중국식 한자 발음을 표기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발음하는 거랑은 굉장히 좀 괴리감이 많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도 보면은 보면 중국 할 때도 중자를 써 우리는 중하고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발음은 중 이렇게 써놔요. 알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걸 중 이렇게 읽었나 봐.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식으로 발음을 써놓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은 이상 한자, 즉 중국식 한자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방식의 표기법이 바로 이 동국정식 표기법입니다. 알겠죠? 자, 이 동국정식 표기법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자, 한자의 오른쪽에 발음을 표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상 한자음을 표기한 것으로 현실 한자음 바로 우리나라식 발음과는 자음과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뭐다? 순경음을 사용을 합니다. 바로 순경음 비읍, 순경음 미음,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원래 이 순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동국정식 표기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었거든요. 알겠죠? 그랬는데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순우리말에도 쓰이기는 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나머지 순경음들, 순경음 미음이나 순경음 피읍이나 순경음 쌍비읍 같은 경우는 우리말에는 아예 표기를 안 썼어요. 중국의 한자 발음에만 표기에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경음 자체도 동국정식 표기가 사라지는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같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동국정식 표기와 운명을 함께하는 게 바로 이 순경음 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동국정식 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 그렇죠? 삼성, 초성, 중성, 종성. 그래서 삼성을 갖추어 씁니다. 무조건 받침을 붙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받침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붙여요? 이때는 이응을 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응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이때는 예비응을 써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자, 얘는 여러분들 한자를 써야 되니까 옆에다 좀 크게 써줄게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주면 자, 예를 들어서 요걸 먼저 쓰자. 자,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그치? 집, 가짜잖아요. 그쵸?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받침에 발음이 없어. 그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동국정식 표기를 어떻게? 요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이응 받침이 있다고 강하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가, 받침이 없는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그냥 이응은 무조건 음가가 없었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성에 쓰이든 초성에 쓰이든 그냥 이응은 무조건 음가가 없어서 발음을 안 하고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 다음에 조사가 붙게 되면 주격조사는 아까 자음 모음의 이형태랑 여형태가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 경우는 받침의 형태상은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받침이기 때문에 주격조사로는 여기에 이만 오게 되는 거예요.
모음이만. 알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발음이지만 받침이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얘는 강자잖아요. 그쵸? 얘는 이음 받침이 있죠. 그치? 자, 이때는 그러면 건국정식 표기를 어떻게 쓰느냐? 요렇게 씁니다. 예디응을 밑에다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발음이 없는 경우, 종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응을, 종성이 있는 경우에는 옛 이응을 써서 음가를 표시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삼성을 갖췄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제목도 보면 원래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중세시대 보면 생, 종, 쟁, 훈민, 정음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애들 처음 보면 전부 다 생종, 엉쟁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한자의 발음이기 때문에 한자가 다 옆에 쓰였어요. 그래서 한자의 발음이기 때문에 밑에 그냥 이응은 발음을 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삼성 합자의 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조건 삼성을 갖췄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동국정식 표기, 그렇죠? 소실은 자,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16세기에 들어서며 소실이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책 100년도 안 쓰여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잠깐 쓰인 그런 표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에는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바로 성조와 방점. 이거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잘 모르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자, 성조와 방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성조는 음절의 높낮이를 우리는 성조라고 해요. 실제로 현재 중국어는 아직도 성조가 남아있어. 그래서 1성, 2성, 3성, 4성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말을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하면 시끄럽게 들리는 이유가 소리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게 들릴 수밖에 없고, 얘네들도 그 성조를 제대로 표시를 해야지 올바로 저 의미가 전달이 되니까 그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소리도 커지는 것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성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음절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성조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방점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바로 성조를 표시하는 점을 우리는 방점이라고 하는데, 이 방점의 경우는 글자란다. 음절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음절의 왼쪽에 표시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방점은 종류가 4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평성. 얘는 점이 없습니다. 알겠죠? 평성은 점을 안 찍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평성으로 하게 되면은 소리는 낮은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반면에 두 번째 거성은 얘는 점 하나입니다. 점 한 개를 딱 찍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거성은 바로 뭐냐? 높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높은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상성은 뭐냐? 점 2개입니다. 세로로 점 2개를 찍어요.
알겠죠? 자, 상성 같은 경우는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발음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 교재에서 선생님이 아까 그때 가르쳤을 때 상성까지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네 번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적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뭐냐? 입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입성. 알겠죠? 자, 근데 이 입성은 점과 무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입성은 바로 뭐냐? 종성이,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인 경우 빨리, 끊어지는 소리를 입성이라고 해요. 실제로 받침에 기읍, 디귿, 비읍, 시읒이 오게 되면은 이 음절이 길게 발음 못해. 우리는 학하고 짧게 발음하지 학 하고 이렇게 길게 발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침들이 오게 되면 짧게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걸 우리는 입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보면 나, 랏, 말, 싸, 미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 나는 왼쪽을 봐야 돼요. 글자의 왼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의 앞에는 지금 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낮은 소리야. 알겠습니까? 랏 앞에는 점이 한 개가 있죠. 얘는 거성이니까 높은 소리인데 받침이 시읒이니까 관현직소사 시읒이 붙어서 짧게 끊어지게 소리가 나요. 알겠죠? 그 다음 말은 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상성,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거든요. 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싸는 왼쪽에 또 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낮은 소리입니다. 그죠? 미는 왼쪽에 점이 한 개 있죠. 그러면 거성이니까 높은 소리야. 그럼 얘를 발음하면 나락, 말, 싸미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중국어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바로 성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도 성조가 존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성조하면은 요즘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원래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에서 이 정도까지 가르치진 않았어. 알겠지? 근데 최근에 이제 몇몇 학교들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거는 바로 뭐냐? 밑에다 하나 이어서 씁시다, 여러분들은. 자, 바로 절음부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절음부호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종성, 리을 옆에 여린 히읗을 같이 써서 입성임을 표시를 하는 걸 우리는 절음부호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절음부호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세시대에는 띄어쓰기도 없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형을 밝혀주는 끊어적기나 이런 방식도 15세기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낱말을 그래도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리을을 종성으로 가진 음절과 이어지는 음절이 서로 다른 낱말임을 표시하기 위해 쓴 게 바로 이 절음부호라는 거죠. 즉 원래는 현대국어라면 띄어쓰기로 해가지고 해결하면 될 거를 이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음부호를 중간에 써줬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 낱말의 경계를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자,
못 할 놈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현대말로 해석을 하면은 못 할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하다라는 말과 사람이 놈이라고 하는 낱말이 서로 다른 낱말이다라고 하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니을 옆에 여린이웃을 써서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바로 우리는 절음부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알아둘 만한 게 이제 보자. 나머지는 이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간을 선생님이 줄 테니까 요 페이지 198페이지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198페이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